안녕하세요. NBS 보도국 김인경 기자입니다. NBS가 개국한 지 8월 15일로 1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국 1주년 특집으로 농업에 길을 묻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헌신해온 분들을 모시고 현재의 농업 농촌을 진단하며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생을 농민운동과 생명운동에 헌신해 오신 정성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 수장을 맡으신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진보 원로께서 보수의 본산이라고 알려진 새마을운동 조직을 이끄신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신문 방송에서. 근데 저는 이 세상은 뭐 보수 진보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자본과 노동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요소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그러는데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 하는 잡아야지 보수냐 뭐 진보냐 그런 건 의미도 없고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죠. 네, 1970년대 아침 6시가 되면 온 마을에 울려 퍼지던 새마을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삽이나 빗자루를 들고 마을을 청소하는 게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었죠.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 새마을 운동의 목표와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70년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난의 문제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되고 스스로 일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거고. 지금은 결국 이 지나친 뭐 생산 소비 폐기 활동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할 줄 누가 알았어요. 물이 모자르게 되고 엉망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생명의 위기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 운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새마을 운동은 생명 살림 운동을 중심에 놓고 평화 나눔 운동과 공경 문화 운동 그 세 개로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얼마 전 또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거기 메콩강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제일 중요한 강이거든요. 메콩강을 이제 깨끗하고 좋은 강으로 유지하는 거 그거가 중요하고 베트남 동해안에는 30%가 평야지대거든요. 농업지대란 말이에요. 그 옆에가 이제 바다란 말이에요. 그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지금 바다가 무지하게 많이 죽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내륙 70%가 장거리예요.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지금 과거에 이제 고엽제로 많이 망가졌지만 그게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숲, 즉 생명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평화 지도 국가가 돼야지 그냥 돈 많이 벌고 패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중요치 않다. 그 얘기를 내가 했지. 베트남처럼 이렇게 여전히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또 사례를 배우려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지. 많은가요? 지금 우리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가맹한 나라가 46나라인데 46나라요. 예. 이제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네. 근데 가맹하고 싶은 나라까지 따지면 한 80나라 됩니다. 80개국이나. 네. 우리의 그 경험을 배우려고 그러죠.
네, 그럼 새마을운동이 농업 한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농업 한류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일부 타당하지만 대부분 좀 과도한 말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나라, 그거는 이제 절대 가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가난만 극복은 된다는데 지금은 전 지구적인 생명을 극복을 하니까 그때 새마을은 그때는 한류란 말을 써도 돼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대전환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전환을 안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렇게 뭐 80개국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어하고 담고 싶어하고 그렇죠. 네, 관심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은 상황인데 또 정작 국내에서는 국내 농업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또 최근에는 WTO 체제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좀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당면한 거는 이제 개도국 지위를 잃었을 때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의 위기라는 게 네. 7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 비교하면 우선 농토가 네.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농민의 숫자가 과거에는 거의 뭐 인구의 거의 반, 네. 45% 이러다가 70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5%도 안 되고 사람도 줄고 당연히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그래 기본적으로 사양 산업 내지 축소 산업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기지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좌절도 있으셨을 텐데 돌아보면 농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커가는 과정에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벼가 이렇게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럴 때 뿌듯하다 이제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값이 안 맞아가지고 올해도 이제 양파 마늘 농사 지은 사람들이 아주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때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뭔가 하면 인간과 자연의 이제 협력 사업인데 가만히 보면 인간의 노력은 한 1쯤 되는 것 같고 자연이 주시는 게 이제 한 9쯤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농업이고 농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정책만 된다면 농업이 다시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서 나올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농협이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서명운동도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에 서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여러 가지 요소가 하여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그런데 우선 우리 스스로가 잘 하면서 농업 정책을 바꾸면서 전체 그 교육 정책이나 문화 정책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해서 돈이 따라오게 하는 그 농민과 정책으로 바뀌어야지 돈을 앞세우고 하면 결국 소비자도 더 싼 거 사먹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돈을 앞세우는 거거든. 네. 생명을 바탕에 두고 좋은 가치를 앞세우고 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오게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정책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농업의 좀 가치를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힘들지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농민은
제대로 된 걸 이제 생산을 해놓고 협동조합은 그것을 잘 팔고 파는데 그 협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농협 같은 데가 도시에 있는 여러 그 소비자 단체 또는 금융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명의 먹거리를 잘 판매가 되도록 꼭 농협이 다 무슨 뭐 하나로 크롭을 넣는다, 하나로 마트를 넣는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새마을금고하고도 제휴를 하고 은행하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팔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딱 정책을 세워서 밀어줘야죠. 네, 농민들이 이런 생각과 자긍심을 가지려면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올해 470조에서 조금 빠지는 470조 아니에요? 네. 농업 예산이 한 18조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한 3분의 1만 떼어내서 6조를 농업에 유기농업 보는데 투입을 하면 7년 만이면 싹 바뀐다고. 그 큰 돈이 아니에요. 1.5%도 안 된다고 전체 예산에. 그러면 조금 더 해가지고 한 8조를 해서 어업과 임업까지 바꾸는 거로 싹 하면 그러니까 산을 바꾸고 바다를 바꾸고 농업을 바꾸는 작업을 한 8조를 들여서 하면 이 강토가 생명의 터전으로 결정적으로 바뀌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몇 배 되는 그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농촌 관광도 봅시다. 우리나라 마을이 이제 3만 7천 개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7년을 했을 때 한 3, 4년 오면 반딧불이가 다 되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 마을 3만 7천 개 중에서 3만 5천 개에 다 반딧불이가 되살아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선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이게 농촌 자체가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면 또 그거를 일구는데 농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갖고 생명의 터전으로 바꿨다는 자부심이 있으면 관광 자체가 달라지지. 그건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농민의 노력과 정책과 도시민의 그 지원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지고 농업 정책이 그렇게 돼야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땐 한류 농업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 그 생명을 살리는 농업, 세계적인 흐름이 이미 됐죠. 이런 생명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강조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꽤 우선 민간인 스스로가 애를 많이 썼고 선구자들이 많아요. 이제 정부가 이제 뒤따라 간 거지.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전면적으로 한국의 농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농업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40년대 초중반에 한반도 전체 여기가 사람 살기가 극히 곤란한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고 준 사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을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의 바탕이 농업, 임업, 수산업, 1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위기를 직시하고 아주 전면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뭐 한 12년 정도 남은 거로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면 하늘과 땅과 물이 응답을 할 것이다. 다시 이제 살아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기농업 자체가 이제 땅을 살리고 식탁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살리고 이제 그런 건 다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살아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전체 농업 중에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죠? 아이 그러면요 형편없지. 그건 뭐 아직 뭐 네. 이 퍼센트를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고 아, 친환경 농업 그러면 이제 좀 늘어나지만 네. 진짜 생명의 질서에 맞는 농업 그 자체는 아직 말이 안 되죠. 네. 화학 농법과 온갖 석유화학 제품의 소재와 그다음에 대형 농기계의 무거운 이제 이런 한 서너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네. 땅 자체가 생명력을 잃으니까 그거는 큰 일이죠. 근데 농토가 있는데 농업 생산력 자체가 그 토지 생산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네. 그게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한국은 그걸 너무 빨리 했으니까 농약 비료를 세계적으로 많이 치는 나라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대전환을 해야죠. 네,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기피하는 건 아무래도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는 굳이 비싼 유기농산물을 사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좀 비싸서 선뜻 손이 가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위기인데 얼마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먼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같이 가야지. 농민 보고 지금 당신 유기농 오시오. 그게 힘들어서 더군다나 노인네 중심인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한몫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친환경 농산물 산다고 하면 같이 일반 관행 농산물과 봤을 때 조금 더 값이 있고 비싸니까 또 주부 입장으로 선뜻 손이 가기가 좀 주저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다. 난 소비자가 싼 거 선택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네. 지금 도시 가계비 지출을 보면 네. 과거는 식품이 1위를 했어요. 네. 지금은 교통비입니다. 예? 교통, 주거, 네. 식비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과연 자기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비에 돈을 많이 쓰고 주거에 많이 쓰고 그거는 이제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이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 산다고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 건강한 거 먹는 거가 그게 1순위가 돼요. 사람이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지지.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되돌아볼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인식과 생활의 변화. 근데 그런 것이 사회 교육으로 많이 돼야 되고 나는 신문, TV가 이렇게 흥미 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좀 많이 다뤄야 된다고. 그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 유기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광장 정책과 시장 정책이 통합이 돼야 돼요. 이 생명의 위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이제 광장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경제 행위로니까 돈 관계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장 정책이에요. 그 두 개를 통합한 정책을 세우고 발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난 몇 개 있다고 봐요. 첫째가 국민 표준 식단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표준 식단. 건강에 좋은. 네.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때까지의 식단이 달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몸이 완전히 이렇게 골격이 잡히고 완전히 크는 그때까지 달라지고 그다음에 20대부터 이제 열심히 이루는 지금은 이제 60대 초까지 봐야지 열심히 이루는 성인들 식단이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60대 이후에 성인병과 노인병 예방 식단이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부터 초중등 교육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의 음식이 뭐고 건강이 뭐고 농업이 뭐라는 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민 교육을 바꿔야지. 바로 이런 걸 수행하는 사람이 당신네들이니까 당신네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우선 급한 건 급한 대로 빨리 하면서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건 이제 여럿이 지혜를 모아서 하면 되는 거고 방법은 많으니까.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식품 산업, 음식료 뭐 이런 거 다 되고 뭐 각종 뭐 많잖아요. 농기계 뭐 이런 거 다 엄청나니까 산업에서의 비중을 농업 자체로만 국한해 보면 안 되고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다 보는 그 시각으로 정책적인 건 이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농업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분명한 통합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농산물 가격에만 너무 신경 쓰고 어떤 분은 뭐 협동에만 신경 쓰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급할수록 침착하게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업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제대로 어제를 보고는 교훈을 얻으면 되고 오늘은 똑바로 가야 되고 내일은 바람직한 걸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 개를 모아서 농업 스스로한테도 제안을 하고 그 역군이 되겠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그걸 제안을 하고 정책 당국한테는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협치를 요구해야지. 국가 공동체의 뿌리이자 토대인 농업의 가치는 그 주체인 농민들의 땀과 또 그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만드신 게 밭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쪽 우리 사택 옆에 텃밭 만들고 그건 좀 평수가 한 100평 좀 넘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만들고 지금 유기농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료 농약은 안 쓰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지. 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이거 몇 년 해야 돼. 그래야 땅이 좋아지지. 아직 멀었고. 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밀을 살리는데 좀 중점을 많이 두시고 큰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때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창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 시장이 다 열린다고 네. 상당히들 걱정을 많이 하던 시점이고 또 밀 자급률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외국에 썸부 수입을 하는데 그게 건강에 매우 좀 문제가 되는 수입밀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살려서 개방이 돼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건강한 우리 밀 식품을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단순한 운동의 목표와 방법은 단순해야 성공하거든. 복잡하면 뭐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돈 내서 우리끼리 그걸 해보자. 정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모였어요? 1991년에 발기인 모집해가지고 15만 8천 명이 38억. 15만 8천 명, 38억 원. 첫 해에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7천만 원어치 팔았는데 4년 지나니까 그 수매 자금만 해도 100억이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6년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이거 시장 규모가 128억이 되죠. 그러니까 7천만 원에서 128억이 되는데
5년 내지 6년 걸린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죠. 지금 시장으로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지금 농산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밀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쌀 다음에 많이 먹는 게 밀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은 전량 그 수입이 의존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작업해야 되고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수매하고 그럴 때. 근데 국가 이제 밀 수매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그게 없어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자. 더군다나 건강에 해롭다. 수확 후 이제 처리를 하니까 그걸 영어로 포스트 하베스트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수확 후 농약 처리지.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우리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운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하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밀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건가요? 겨울 작물이니까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 지나고 봄 지나서 이제 여름에 6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장 과정에서는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겨울 작물이니까. 단지 이제 남쪽에서는 그 제초제 논에다 이제 하니까 제초제를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조사를 해봤는데 농약 그 검정을 해요. 그럼 우리 밀 사업은 얼마나 오래 하신 거세요? 아니에요. IMF 때문에 이제 소비가 한꺼번에 막 70%가 줄더구만. 몇 달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매 자금을 농협에서 구워서 하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그 이자가 우리가 이제 연체가 되니까 그때 농협 이자를 12.8%짜리를 썼는데 연체가 딱 되면 이게 막 18.9, 19.3 뭐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지. 수매를 우리가 하다가 그 농협중앙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밀 살리기 운동 하실 때 수익이나 이런 건 괜찮으셨어요? 농민은 괜찮지. 왜냐하면 그 수매를 할 수 해주니까. 있으니까. 노는 땅에 그냥 심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 돈이 뭐 크게 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노는 땅에 하면 영농비 정도는 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건전한 농민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운동본부의 입장에서는 소비만 많이 되면 사실은 돈이 벌리죠. 근데 소비자들은 그 애국심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싼 걸 사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학교 급식과 군대 급식을 국산 밀로 하면 이제 시장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요청하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 진짜. 그 회장님께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하셨던 것처럼 우리 토종 씨앗이나 아니면은 토종 농산물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이제 경쟁력 이전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력은 뭐 나쁜 단어는 아닌데 사실은 그 시장 경쟁력으로 해서 뭐 가격 경쟁력, 품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나 자기 기후와 그 토양에 맞는 토종이 다 있어요. 농작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급체제로 가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영 모자른 건 이제 사다 먹는 거지만. 그래서 토종은 언제나 그 기후 토양에 맞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 이전에 토종은 육성 보존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수확량 많은 거로 그러면 기후 토양에 안 맞게 갑자기 무슨 병이 들어서 확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력 이전에 꼭 토종 종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 우리나라 거는 품질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은 이제 그 외국 거보다 못한 게 많지. 근데 그거는 노력을 해야지. 쉬운 얘기로 우리가 1964년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93.9%인데 지금 23% 아니에요. 그거는 그 노력을 그만큼 안 했던 얘기예요.
그때도 농토는 자꾸 인근 많다고 네. 그랬는데 자금률이 93.9 아니에요. 지금은 23으로 줄은 거예요. 노력을 안 했던 얘기거든. 자유무역 협정, FTA 이런 걸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외국산 농산물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말을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로 이제 자유무역 질서라고 그러는데 네. 엄밀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힘센 네. 쪽에서 사실은 이제 그 문을 여는 네. 상대방 문을 여는 이제 그거로 많이 쓰고 네. 농업도 그렇잖아요. 농업 강대국가 와서 문 열고 여기 이제 팔자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유무역이 된다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단어의 그 함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 경쟁력을, 자유무역이라고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그럼 뭐 가격 경쟁력, 품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경쟁력은 사람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뛰어나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원론이고, 그러나 현실로 이제 뭐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장치도 하고 뭐 또 뭐 그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로 이제 막 이제 밀려오는 이제 홍수에 대비하는 건 급할 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큰 원천적인 그 제방 그런 걸 만들어야지 소소한 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 회장님이 주창하시는 게 생명, 평화, 생명 생태 운동을 주창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명 농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농업이 원래 생명산업의 기초와 토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농업의 그 위상은 사실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생명이 해로운 농축산물을 많이 생산한다.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예면받는다고. 생명이 이런 걸 생산해야 당장 비싸더라도 꾸준히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은 생명산업이 돼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우리가 아사달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라. 아사달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 네. 유기농을 해야 폭염을 조금이라도 CO2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덜 나와가지고 초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땅심을 이제 되살리고 그러니까 유기농이 중요하고 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되고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 또는 외국인들 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유기농 태양광은 일반적인 그 영농형 태양광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농형은 그냥 이제 일반 그 소위 관행농법이라는데 화학농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구 온난화나 이 초미세먼지를 오히려 더 생기게 하니까 우린 그 생명의 농업으로 가는 입장에서 그걸 할 수는 없지. 오히려 폭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고 초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유기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영농형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농사를 짓는데 우린 유기농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되 아래에 짓는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는다. 네,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 운동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돈은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100kW짜리를 만들면 유기농 밭이 700평이 생겨서 거기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전기가 한 달에 9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그 상당한 수입이 되지. 돈은 쫓아오게 해야 돼. 네. 좋은 일에. 네. 돈을 목표로 가면 그건 누구나.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저 지구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돈세일주의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태양광 목표가 아니고 유기농을
바탕에 두고 태양광을 한다 이거지. 근데 지금 농촌에 사실 태양광 발전이 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가짜 뉴스로 우려하는 건 이제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는 이제 기준만 요건만 통과된 그냥 허가를 해줘서 산에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강화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걱정이 없고, 실제로는 농촌 농민들이 한 것보다는 다른 자본이 많이 했어. 사실 그 조건만 되면 그냥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농사를 직접 유기농으로 하고 한다고 딱 조건을 다르면 그 일부 자본이 할 수 없지. 농민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칙을 세워서 이걸 협동조합으로 하는 걸 1순위, 2순위인 중소농, 3순위인 대농 이렇게 했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운동은 아니에요. MBS 개국 1주년 특집 농업의 길을 묻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정성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농촌의 위기로 손꼽히는 게 고령화 문제입니다. 농업 강국의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농업을 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회장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만 그 국한된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결국 농촌이 실제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돈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들 교육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그 가치를 향유할 기회가 너무 없다. 읍 같은데 뭐 극장 하나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따라서 그런 여건은 이렇게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 국토 전반에 대한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렇게 종합 정책이 나오면서 농업 정책과 균형 귀천 정책을 같이 해야 좀 풀릴 겁니다. 부분적인 거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낙관을 하는데 아마 10년 안에 저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들어가리라고 봐요. 지금 도시 이렇게 밀집된 그 도시화 현상 속에서 자기가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려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는 20대 젊은이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많은 사람인데 가고 싶어 하는데 그들의 욕구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농업 정책으로 균형 귀천은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맞는 거는 별로 아직은 안 나와요.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농촌이 많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올바른 사회 정책과 농업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건강한 지방을 살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예? 과거처럼 뭐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농업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생명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또 가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 특히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농업 용어에 대농과 성농이란 말이 있어요. 대농은 뭔가 하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성농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되게 시장용어로 대농 그러면 큰 규모, 기업농 무슨 뭐 규모화 이런 얘기만 하는데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건 땅을 살린다는 것이고, 그죠? 성농이는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정말 괜찮은 사람, 앞서가는 사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 그거 하면 지방 소멸 오히려 안 되고 지방이 더 건전하게 될 수 있고, 도시에 투입하는 도시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런 거에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말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람 농사인 거네요. 말하자면 성농. 그게 성농이 최고의 농사죠. 네. 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귀농귀촌인과 또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고 농업에 종사하고 그런 거를 너무 그쪽으로 맞추지 말고 네. 도시를 떠나서 지역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서 네. 진짜 보람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 시골에 가서 시골의 산업이 전부 농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우편 배달부도 있고 무슨 뭐 컴퓨터도 해야 되고 다 있거든. 거기 별별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적 이렇게 협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의사인데 취미로 농사를 조금 뭐 약초 농사를 할 수 있다든지 나는 거기 가서 영화를 만들겠다든지 취미로 나는 뭐 그냥 배추만 좀 심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나 가치 지향을 잘 알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조금 앞질러 갈 수 있게 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우스운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렇고 나는 그렇게 하면 가게 때는 20대, 30대를 많이 만나고 있고 그 몇십 명씩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번에 사실 내가 강원도지사한테 공고를 했는데 요새 골프가 잘 안 되니까 골프장이 싸게 많이 나왔는데 아예 강원도가 사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18만 평에서 뭐 30만 평 사이 아니에요, 되게. 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게 해서 거기서 유기농 태양광도 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래서 만약 50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면 그 사람들이 3명이 한 조가 돼서 한 마을씩 맡아서 가서 뭘 계획도 같이 세우고 그러면 한 15개 마을 정도를 좋은 젊은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정책도 되고 농업 정책도 되고 종합 정책을 한번 세워보시오. 그렇게 이제 내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각을 좀 크게 하고 좀 종합적으로 해야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한다고 봐요. 또 회장님 현장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 농민들에 대한 또 교육, 또 훈련 중요하다고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교육이 농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농민이건 뭐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성품을 갖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도술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도는 인간이 가야 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 교육이 술, 방법에만 치우친다. 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와 술이 하나가 되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민에 대한 얘기로 된다면 이거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농민, 좋은 성품을 가진 농민이 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좋은 땅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걸 합친 교육이 돼야지 방법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도가 좀 약하면 사기도 잘 당하고 이제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를 통합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일단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디지털 문명이 지금 우리 생활 패러다임 전체를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도 IoT 기술, 뭐 각종 스마트팜, 뭐 드론, 뭐 다양한 첨단 농법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농업도 좀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첨단화돼가는 농법들이나 기술들 보시면 좀 감회가 어떠신지 또 우리 농업에 뭐 어떻게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 4차 산업 농업 쪽으로 가는 건 난 바람직한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 농민인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 정도로 가야지 지나치게 많은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거로 하는 건 그 방향은 나는 안 맞다고 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말로 바꾸는 작업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언론 쪽에서 이제 외국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니까 말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런 기본적인 작동 원리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 자료 같은 것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자세 이제 그런 교육이 같이 가야 이 성공을 하지. 이 기술 교육 아까 얘기한 술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하면 돈 얘기로 끝난다. 돈만 많이 들고 몇 사람이 재미 보고 다수는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업에서 쌀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고 있고 농업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데요. 쌀 문제 그리고 직불제 개편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글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보고 농업 전체를 생명산업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의 쌀의 역할은 뭐고 직불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크게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차질이 없도록 이제 세밀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정책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난 쌀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쌀 공급 과잉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쌀 아닌 다른 식품을 많이 수입해서 먹으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지 아주 엄밀히 얘기해 봅시다. 과거에 쌀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국민 1인당 한 130kg 먹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60kg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보리를 많이 먹었다. 예? 지금은 보리 안 먹어요. 거의. 밀도 거의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쌀을 덜 먹는 것이지. 예, 다른 거보다 쌀 위주로 한다 그러면 쌀이 엄밀히 말하면 모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육류가 내가 보기엔 지나치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80년대에는 국민 1인당 한 20kg 먹었지 지금 100kg 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은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노르웨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이 식생활 소비 구조에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안 이루어져 있다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때는 쌀이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현실로는 이제 공급 과잉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대책을 같이 보면서 세워야지 지금 당장 공급 과잉이라고 거기에만 맞는 거고 그러면 그건 좀 정책이 단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상당수 농산물은 생산 과잉과 공급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수급 안정 문제 상당히 고질적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만한 묘안이 없을까요? 어느 나라도 사실은 농산물 수급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만 잘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꽤 잘못하는데 속한단 말이에요. 과거 러시아 같은 데는 그 농산물 수급 잘못해서 당 서기가 물러난 적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특히 우리는 이제 채소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양념 채소, 마늘, 양파, 고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어느 게 지나치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한때 뭐 브루베리가 좋다 그러고 글로 확 몰리고 이제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자 단체인 농협 중심으로 각종 협동조합, 뭐 촉협 쭉 있잖아요. 하여튼 생산자 조직이 이걸 주도하도록 정부가 글로 이걸 넘겨야 됩니다. 정부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물가 중심으로. 물가 중심으로 오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수급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난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봐요. 사실 그 농정 당국에서는 수급 그 대책을 내놓을 때 뭐 생산 면적을 줄이는 거, 뭐 파종을 다른 걸 해라 이런 거를 자꾸 권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워낙 농민들이 연로하시고 또 그동안 해오셨던 관행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중앙 정부가 뭐든지 주도하려고 그러는 지금 지방화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앙 정부가 권력을 단계별로 진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방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산업에 있어서도 직접 생산자 단체들한테 많이 넘겨요. 그리고 그래야 협치가 됩니다. 또 새마을 운동 정신 중에 하나로 협동이 있습니다. 일단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업에도 바로 이 협동 정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협동은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옛날 요새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옛날에 가래질이라고 가래질 하잖아요. 농촌에서. 예, 그럼 뭐 가래삽이 이렇게 뭐 길지. 그걸 이제 두 사람이 줄로 당기고 그러면 이제 흙을 많이 이렇게 그 뚝으로 올릴 수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셋이 단순 협동만 해도 물리적으로 3.9명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3명이 하면 3.9명의 힘. 근데 그건 단순히 이제 이렇게 노력 협동만 해도. 네. 근데 이제 마음을 한번 합쳐보자. 네. 마음을 합치면 그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과학적으로는 10명의 힘을 합치면 45명의 힘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학으로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래서 협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잠재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는 정책도 또 교육도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동이 상당히 진짜 그건 자기 자신한테도 이롭다는 걸 평소에 알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나친 경쟁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지금은 협동이냐 경쟁이냐 이거를 이게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건 밀어넣은 짓이라고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건 협동적 경쟁 문화가 필요합니다. 협동적 경쟁 문화. 경쟁 필요하지. 그러나 바탕은 협동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농업이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럼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농민들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협동조합이 늘 해야 될 일의 기본은 자기 조합원들이 똑똑해지고 좋아지고 훌륭해져야 되는 거니까 교육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소홀히 하고 만약 경제사업을 해도 그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신용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협동도 마찬가지고 이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협동조합의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저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끝으로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긍정적이라면 우리가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 대한민국 전체 이제 생명 위기가 지금 진짜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고 또 계속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생명 위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더 철저히 하고 모든 국민이 그걸 공유하고 해 나가면 농업의 미래는 밝은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양 산업이다. 외국에서 사다 먹지 그러면 어두운 거죠. 농업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생명산업의 기초와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가면 농업의 미래는 아주 창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대로 사양산업으로 그냥 명목을 유지하다가 기진맥진하게 되겠죠. 그게 미래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실천 자세를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정하는 거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생명산업을 우리가 일으키겠다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 개방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한국 농업의 무한한 저력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